15세기가 되면 유럽의 여러 강대국들은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먼 바다를 이어주고 쉬어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했죠.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 반도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였을까요? 스페인? 어? 포르투갈? 그렇습니다.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511년 함대를 이끌고 말레이 반도로 향했죠. 이때 포르투갈이 가장 먼저 눈독 들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라카를 수도로 한 물라카 술탄국이었습니다. 물라카 술탄국은 싱가푸르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그 지배 세력들이 새롭게 터를 잡아서 건설한 이슬람 군주가 통치하는 술탄 국가였죠. 그래서 근데 아시아로 갈 수 있는 바닷길에 물라카 술탄국만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포르투갈은 왜 이 나라를 또 딱 점 찍은 거죠? 포르투갈이 물라카 술탄국을 공격한 이유는 16세기 포르투갈의 한 장군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라카는 이슬람인이 매년 중동으로 가져오는 모든 향신료와 약재의 공급지다. 포르투갈의 물라카 점령으로 베네치아 상인들은 포르투갈에 오지 않는 이상 어떠한 향신료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요리 욕심이 있으시네요. 비슷합니다. 바로 아시아의 향신료였습니다. 스파이스. 네. 중세 유럽인 특히 상류층들은 진짜 그 향신료에 완전 매혹돼 있었어요. 와. 왜냐면 약간 조미료 역할도 하고 약간 방부제 역할도 되고 하긴 그때 냉장고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유럽인들한테 인기 엄청 많았어요. 와. 이렇게 포르투갈은 단숨에 물라카를 지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일로 물라카 술탄국은 말레이 반도 남쪽에 도망가가지고 조호르강을 기반으로 하는 조호르 술탄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과 조호르 술탄국 사람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종교였습니다. 아. 독실한 카톨릭 국가였던 포르투갈이 술탄국 시절부터 이슬람을 믿었던 물라카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포르투갈은 이슬람교 사원이나 건물들을 파괴하고 성당과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카톨릭 요새를 세웁니다. 결국 조호르 술탄국은 포르투갈에 맞서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포르투갈이 워낙에 강대국이라 이 조호르 술탄국이 아무리 뭐 대항을 해도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 맞설 새로운 지원군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조호르 술탄국의 눈에 띈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네덜란드? 맞습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의 후발주자로 뒤늦게 말레이 반도에 들어온 네덜란드였습니다. 조호르 술탄국은 곧 네덜란드와 조약을 맺고 포르투갈을 내쫓기로 하죠. 그럼 당시 조호르 술탄국과 네덜란드가 어떤 조약을 맺었는지 두 나라 간의 대화를 한번 재구성했습니다. 이슬람교를 탄압하는 포르투갈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픈데 네덜란드 당신들이 해결 좀 해주면 안 되겠소? 싹 쓸어드리리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물라카를 좀 내주시오. 우리도 조건이 있어. 이슬람교를 믿게 해주시오. 아, 좋소. 뭐 개종 안 해도 되니 그 마음대로 믿으시오. 그럼 종교 받고 물라카는 양보할 테니 빨리 공격 날짜부터 잡읍시다. 좋소. 좋습니다. 알라. 아니, 서로 잘 통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해관계가 잘 이해관계가 뭐 맞아떨어졌어요. 맞으니까 뭐. 저 때는 종교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조호르 술탄국이 물라카를 네덜란드에게 내주기로 바로 결정한 이유는 네덜란드가 카톨릭교와 이슬람교의 공존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종교적 자유를 준 거네요. 무교면 참 속편할 텐데. 그래서 네덜란드는 조호르 연합군과 함께 포르투갈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5개월 만에 드디어 말라카를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죠. 전투가 끝난 이후에 물라카에서의 포르투갈 지배는 130여 년 만에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약의 약속대로
물라카는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고 동남아시아 무역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거대한 식민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일까요? 나옵니다. 아까 나왔습니다. 터의 나라. 네, 영국. 그렇습니다. 바로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영국이 아시아 무역 항로를 반드시 장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차. 맞습니다. 바로 차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중국산 차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19세기 이제 빅토리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상류층만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차 물 먹을 듯이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향신료 제치고 완전 제일 인기 무역품 돼버렸죠. 그래서 이 원래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려면 그 실크로드 거리도 너무 멀고 세금도 많이 부과됐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쪽 해안 이 루트를 발견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영국은 그렇게 결심했죠. 차를 마시려고. 그렇죠. 네, 빨리 원하니까요, 사람들이. 교수님, 그러면 영국이 이 동남아시아의 바닷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독을 들인 곳이 어디예요? 당시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중국의 차를 수입하는 최단 거리의 바닷길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눈독 들인 바닷길은 바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좁고 긴 해협인 물라카 해협이었습니다. 진짜 좁다. 넓은데 나 또 왜 저렇게 좁은 데서 하지? 저게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넓어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로 삼은 인도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범선을 타고 중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배가 쉬어가면서 물도 보급받고 식량도 보급받고 하는 곳이 필요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바로 물라카 해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이 물라카 해협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그렇죠.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네덜란드가 이미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섣불리 행동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말레이 반도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뒀죠. 그것이 어디일지 보실까요? 당시 서쪽에서 동부아시아로 가는 지름길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물라카 해협, 하나는 순다 해협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마련한 거점은 북서부에 위치한 페낭, 남서부에 위치한 벤쿨렌입니다. 하지만 페낭은 물라카 해협에서 너무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게다가 네덜란드가 바타비아 앞 순다 해협으로 들어오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요건을 개선하고 네덜란드의 행포를 피해서 물라카 해협에 새로운 그들만의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 새로운 항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물라카 해협을 지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가운데 하나인 싱가포르 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싱가포르를 처음으로 주목한 인물이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탠포드 래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래플스가 싱가포르 섬을 선택한 이유는 1819년 1월 이곳을 발견했을 당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세력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수세기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샀어야 돼. 대박이다, 이때 샀으면. 근데 왜 이렇게 아무도 눈독 들이지 않는 거예요, 싱가포르 쪽? 위치가 저렇게 좋은데. 사실 당시 물라카 해협 주변에는 많은 섬들이 있었지만 모두 말레이 반도의 물라카 주변이나 인도네시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싱가포르 섬은 무려 4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섬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그렇다면 래플스가 처음 싱가포르 섬에 상륙한 이후에 마주한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허허벌판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의 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땅이 울창한 정글과 늪지대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아, 최악이네. 그렇기 때문에 땅이 질척이고 농사를 짓기 힘들었죠. 거기에다가 1년 내내 열대 기후로서 고온다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로 인해서 병해충이나 전염병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저 조건이 열악하다. 거기에 더해서 이 싱가포르 섬이 죽음의 섬으로 불리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더 큰 문제예요? 네, 사람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 맞습니다.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물론 싱가포르에도 여러 개의 작은 하천들이 있긴 한데요. 국토의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 길이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가장 긴 강이 칼랑강인데 길이가 10km밖에 안 돼요. 한 강이 514km. 그거 감안하면 굉장히 짧은 거죠. 이 얘기는 곧 자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군요. 그래서 척박한 땅과 기후, 부족한 식수로 인해서 싱가포르 섬은 래플스가 도착했을 당시만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려진 땅인 이유가 있었네요. 거기에 또 하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욱 살기를 꺼려했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살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몇 가지예요 지금? 뭐 때문이지? 바로 바다에는 언제나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바다? 해적? 맞습니다. 해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저기로 뭘 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지? 매력이 없는데? 기록처럼 싱가포르는 버려진 섬이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나 해적들이 은신처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해적들은 싱가포르 섬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선박이 보이면 급습해서 귀중품을 약탈하거나 아니면 배를 통째로 빼앗아서 해적선으로 만들어버렸죠. 또한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으면서도 강대국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골치 아픈 땅. 그래서 얘기만 들어보면 아무도 뭐 탐날 만한 섬이 아닌 것 같은데 래플스는 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래플스는 1819년 2월 당시 싱가포르를 지배하고 있던 조호르 술탄국의 술탄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가 싱가포르에 무역 항구를 건설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래플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물도 없고 해적까지 사는 이 섬을 얼마에 사겠다고 제안을 하시겠어요? 에이 이거 싸게 주세요 이거 어차피 안 쓰는 땅인데. 맞아. 헐값에 주세요. 이래. 기록에 따르면 래플스는 매년 술탄에게 5천 스페인 달러. 그래서 현재 하나 가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40억 원을 지불합니다. 매년 그렇게 줬다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섬을 통치하는 통치권자, 술탄이 임명한 통치권자에게는 3천 스페인 달러, 하나 가치로 약 9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래플스가 돈이 많아요? 국고를 그렇게 막 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영국 입장에서는 대단한 배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섬에 엄청난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안목이 줬을 있다. 것 같은데. 안 해도 줬을 것 같은데. 래플스 이상해. 그래서 당연히 조호르 술탄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거액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영국은 마침내 싱가포르에 항구를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교수님 영국이 싱가포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네덜란드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실 네덜란드는 이미 물라카와 바타비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갖거나 말거나 하겠지.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물라카 해협에 중요한 길목에 항구를 건설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에 네덜란드는 조호르 술탄국이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조호르 술탄국의 지배를 받는 싱가포르도 우리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뒤늦게 그래?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신경전이 시작이 되면서 싱가포르는 버려진 섬에서 물라카 해협의 핫스팟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 싸움이 길어지던 때에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나라는 조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싱가포르를 두고 벌어진 갈등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조건을 내세워 조약을 맺는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정답. 누가 딱 주인이다 이런 걸 정하지 말고 공동 통치를 하자. 오답입니다. 혜성 씨 오답인데 그 중간을 생각해 보세요. 중간 정답. 네. 반반씩 가지자. 지현 씨 정답. 아. 오.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의 조건은 바로 동남아시아를 반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824년 3월에 맺은 영국 네덜란드 조약입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와, 아예 땅을 바꿨네. 이건 두 나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물라카 해협을 기준으로 영국은 북쪽, 네덜란드는 남쪽을 관할하면서 그 위치를 표시해 둔 것이죠. 그래서 이로써 영국은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물라카와 페낭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영국은 네덜란드에게 벤쿨렌을 양도하게 되죠. 영국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게. 그래서 이 조약은 훗날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분리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는 말레이시아, 아래로는 인도네시아가 되는 것이죠. 남의 나라를 자기들끼리 저렇게 나눠 가진 게 맞습니다. 참 웃겨요. 네. 이후에 같은 해 8월에 영국이 싱가포르의 통제권을 완전히 가져오게 되면서 싱가포르는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가 됩니다. 이렇게 마침내 싱가포르를 통치하게 된 영국은 죽음의 섬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섬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격적인 도시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1822년 싱가포르 강 남쪽에 위치한 습지대와 늪지대를 흙으로 메우고 평평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상업지구로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개간해 나가는 동안 영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식수를 물을 가지고 끌어와야지. 공급해요. 맞습니다. 싱가포르가 무역항으로 이용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자 식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수 과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1868년 싱가포르 섬 한가운데 최초의 저수지인 맥리치 저수지라고 하는 것을 건설을 합니다. 야. 오.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정글 한가운데 있는 작은 호수였어요. 하지만 이후에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면서 댐이라든가 배관 시스템을 갖추게 되죠. 이렇게 완공된 저수지는 싱가포르의 물 공급은 물론이고 바닷길을 오가는 선박들의 용수 공급처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맥리치 저수지는 싱가포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싱가포르 살렸네. 네. 교수님, 싱가포르가 이 항구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가면 갈수록 이 해적도 노릴 테고 이에 대한 뭐 대책도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상선들이 너무나 많이 드나들게 되면서 그들은 곧 해적들의 타깃이 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대비해야 됐습니다. 이에 영국은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가 세워지기도 하고 대포가 설치가 되면서 감시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곳은 영국 식민정부의 중요한 지휘본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최슬혜 작가님, 이 싱가포르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해서 응번까지 동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세포이라고 하는데요. 아. 세포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 용병인데요. 레플스경이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세포이가 한 100여 명 정도 동원이 되었고요. 이후에도 세포이를 더 배치해서 싱가포르의 경찰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기지가 완성이 되자 영국 해군은 남중국해와 물라카 해협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을 진압하는 일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래플스와 영국의 적극적인 도시개혁 프로젝트를 통해서 죽음의 섬이었던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항구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죠. 아,